예, 국민의당 대표에 박지원 의원이 당선됐네요. 일단 축하합시다. 뭘 축하해야 되나? 아니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당대표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꿈이 이뤘지만 꿈이 이루었지. 꿈이 이룬 나라야. 꿈은 이루어지. 노인을 위한 나란 있구만. 아주 제대로 자리 깔은 거지 이제 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안철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 이야기하려고 지금 박지원 당선을 들고 왔는데 결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반기문이든 누구든 문턱을 낮춰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안철수는 일단은 연대를 먼저 이야기하면 뭐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안철수 당인데 안철수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미묘한 역학관계에 있고 그렇죠. 안철수 자체가 국민의당의 저항력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뭐 심지어는 뭐 잠적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아니, 잠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짚고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충격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분열주의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면서까지 내가 당을 깨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당을 깨고 나왔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뒤통수 치고 나왔더니 뒤통수 내가 맞네? 뭐 이런 상황. 그런 분위기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반기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사실 안철수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당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쨌건 안철수든 누군가에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당을 끌어줘야 이게 외연 확정도 좀 되고 좀 또 입당하는 사람도 되고 그럴 텐데 안철수만 갖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6% 이제 지금 더 밑으로 떨어졌죠. 전라도권 같은 데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대사람 미루자 분위기로 지금 계속 지지율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 다급하고 그 다급함이 박지원의 당선으로 더 가시화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동상이몽이 너무나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우야든동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대표를 그러니까 아니 후보를 어떻게든 뭐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대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는 식의 어떤 봉합 결국 봉합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지점이라고. 반기문하고 어떻게 해보자니 전라도권에서 욕을 먹을 것 같고. 근데 안철수는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꿈이고. 그리고 안철수를 제외한 국민의당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안철수는 혼자 고할 스타일의 마이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하고도 연대도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궁극적으로는. 근데 자기들 값어치를 올려야지. 그렇지.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어떤 가정이랄까 확신이랄까 그런 게 서면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그렇지. 쪽으로 가야죠. 뭐 합당하든 뭐하든 간에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요소해야 되라고.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립정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박지원의 정치 행보가 정말 놀랍습니다. 광폭 행보야. 사실상 따지고 보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탈당판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는데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원내대표 8개월 했어요. 비상대책위원장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올랐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당의 요직을 대선 후보 말고는 전부 다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그랜드슬램. 그랜드 슬랩을 한 거야. 이제 대선 주자만 딱 선언하면 국민의당은 그냥 국민의당이나 지원의 당이야. 이 정도 되면. 그렇구나. 아니 이 사람이 나라고 대선에 못 나갈 이유는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지금 김종인 씨도 나왔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아니 이인재 씨도 지금 숟가락을 하나 꼽았는데. 근데 여기서 나는 이번에 당대표 취임하면서 안철수를 팽시키는 게 노고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모든 정책에 앞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립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이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밖에 반기문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 어차피 안철수가 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근데 그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안철수는 독립된 후보로서는 사실상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 지금 길어봐야 한 2, 3개월 만에 그 지지율을 뒤엎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정당으로는 대선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손학규 같은 사람들은 제3지대에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또 더 나오는 새누리당 설당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30명이 뭉쳐서 100석짜리 의석 정당 만들면 가능하다고 꿈을 꾸는 놈이 있고. 그게 빅텐트인가요? 네. 제3지대 빅. 그러니까 반문 반박 빅텐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그림은요 호남권 사람들이 안 그리죠. 손학규 같은 호남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고 호남권 사람들은 이게 정말 딜레마가 됐다니까요. 안철수 따라서 나오긴 했어.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근데 이게 그쪽으로 연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 지지 기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서 함부로 못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낙관론이고요. 지금 이제 박지원이 말하는 제3지대 빅텐트론, 그러니까 반문정서, 반
반문은 다 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인재 정도는 안 되겠죠 아직은. 그런데 이게 지금 결론이 사실 이제 손학규나 반기문 뭐 등등 이인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반기문이 지금 친박 후보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당을 지금 업어야 되는데 어쨌든 바른정당을 등에 업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름바른정당이 그렇죠. 되는 거지. 박지원이 지금 이거를 포석에 두고 뭐라고 했냐면 결선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니네도 대가리 있고 나도 대가리 있으니까 우리 안철수랑 결선 투표제로 해서 후보를 빅텐트론 내에서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여기에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친이하고 친한 세력들이 어쨌든 반발을 해서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냐 너 혼자 이렇게 독주로 막 나가도 되는 거냐 나는 혼자 고한다 안철수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 사실상 이 빅텐트가 이루어지려면 후보를 머리는 안철수로 쓰고 몸통은 반기문을 쓴 다음에 다리는 유승민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그게. 도대체 이런 식의 어떤 퓨전 융합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능하겠냐고. 결국 이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기 그 뭐 경선을 거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군을 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책을 주고받으면서 협약을 해서 이게 합쳐질 수 있는 후보들이냐고 화학적으로. 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박지원이 안철수를 띄워주는 듯한 립서비스를 한 거는 이거는 어차피 버릴 패. 예. 어차피 내가 쟤하고 이걸로 카드로 겨뤄봐서는 카드가 부족해서 겨룰 패니까 자, 이 카드로 내가 해서 졌어. 턱없이 졌어. 저쪽은 에이스인데 나는 한 크로바 400개 안 돼. 그럼 어머 졌네. 내가 패를 졌으니까 그럼 내가 숙이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3대3대3 통합 오케이? 이런 카드로 쓰기 위해서 안철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의미는 그런 방식의 활용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히려고 몸값을 올려놓는다. 그렇지. 어차피 답을 돼지니까 지금 막 살 찌우는 거야. 어차피 이놈이 종돈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 너무 얘기가 심했나? 근데 내 생각은요, 이제 정치권이란 게 그렇고 언론이 또 확대 재생산하는 여러 가지 음모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시도도 있을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여론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주저앉거나 그러는 건데 국민의당이 반기문을 업고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것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바른정당 애들이 새누리당 뛰쳐나온 게 뭐예요? 자기들 살려고 뛰쳐나온 것처럼 자기들 자살골을 입는 거고 지금 현재는 국민의당 내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갈 또는 기어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연대할 것을 생각하는 파와 안철수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가지고 안철수를 덕저어내지 않은 파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반기문 부분은 일종의 페이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반기문을 제껴놓고 난다고 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정권 탈환, 정권 창출 이거는 도대체 누구하고 연대를 아니 연대해 준 거야? 자신 있게라는 표현 자체를 반대로 해석해야지 정치에서는. 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무서운 개가 더 세게 짖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호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요. 어차피 호남 사람들이 봤을 때 바른정당 애들이 새누리당으로 안 보입니까? 걔네들과 연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미 호남은 문재인에게 사실 대세론의 힘을 실어줄 정도로 이재명 아니면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6위까지 나왔잖아요. 호남 지지율이. 그 정도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반기문을 위주로 한 기름바른정당 그런 쪽은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일부는 가겠죠. 일부는 가는데 호남 사람들은 새누리당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쪽 부류를. 그래서 제 생각에 기름 바른 정당보다는 아예 본진으로 들어가서 본진 털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반기문이나 유승민 같은 그나마 짱짱한 애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진 털기 쉬운 데가 한 군데 남아있잖아. 새누리당? 그렇지. 거기를 털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길 들어가면 영원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탈당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정현이라고 하는 오작교가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거기서 안이 연합이 가능해지면 충분히 가능해진 거지. 탈당 지금 결제 났어요. 결제 났대요? 나가시라고. 오.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내보내야죠. 빅텐트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는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반기문이 붙어주고 또는 반기문이 제3당을 만들어서 하나 틀어주고 있고 그럼 그다음에 뭐야? 4개 당이야?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끌어안고 그다음에 손학규하고 일부 손학규 지지들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탈당하고 있는 구새누리당의 잠룡들 이렇게 해서 거대하게 뭉쳐서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혁신과 통합 같은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선을 예를 들면 경선을 통해서 하나의 빅텐트로 만들어서 동서화합, 계층 간 화합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신당 체제를 만들어서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게 안철수는 자동적으로 이제 소멸되는 과정이 걸쳐지는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가 이 수를 읽는다면 빅텐트는 못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아직도 자기가 나가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 노선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명박이랑 같이 이제 친이계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요동치 구정을 세고 아무튼 요동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지도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문재인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공학적으로 지지자를 다 끌어모아야 겨우 지지율을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들이 정치적 공학으로 이합집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나 반기문이나 이인재는 마지막 정치 쇼거든. 어쨌든 이들이 70대 초반인 것을 감안해 보면 마지막 정치 승부수거든요. 어떻게든 한국의 정치판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정치도 끝판, 수명도 끝판. 끝물. 끝물이 어차피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 완전한 끝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빅텐트에 과연 얼마나 그 젊은 세대들이나 이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획을 담을 수 있을지 나는 정말 이런 모임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전부 다 71살에서 76살짜리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야권 정치를 다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호사가들이나 종편 평론가들이나 하는 이야기 정도에 이제 막 그림 그리기 막 갖다 내고 줄 서고 막 이건 사실상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요. 갖다 붙이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기문 새누리당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새누리당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순간 그냥 똥 묻은 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겨 묻은 개에 나와갖고 일부 난 새누리당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애들도 사실 연대하기가 대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 후보 이인재는 누구든 하나 나오고 말도 안 되겠지만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정도 나오고 그리고 안철수 정도 나오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이나 뭐 이재명 그중에 한 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반기문은 안 네? 나오고? 반기문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기문은 중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닥에서 딱 보름만 있어 보시면은 자기가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방송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반기문 공짜 인생? 자기가 이룩한 게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잘해서 됐습니까?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지금은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잖아. 뭘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를 띄우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인가? 반기문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기문이 이명박이처럼 구름 위에서 놀다가 야 이거 대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앉았는데 정말 여기는 될 곳이 못 되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중도 간다? 포기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이상한 기류가 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와 반기문 등 뒤에 이 말들의 등 뒤에 이명박이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기문의 지금 최근 반기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한승수, 노신영이, 곽승준, 박진, 임태희, 이동관, 박형준, 손지혜, 정진석, 김두우, 유종아, 김봉현 이 전부 지금 반기문 캠프에 가 있거든요. 나경원도 포함시켜줘. 그렇죠. 아니 나중에 이제 합류되는 거고. MB맨. 그러니까, MB맨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일부가 또 안철수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들을 안철수가 어쨌든 뒤에서 야 통합해라고 했을 때 아까 박지원이 던져놓은 경선으로 가자 결선 투표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기문이 이길지 안철수가 이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로는 사실은 반기문이 이길 수 있으나 어쨌든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들과 플러스 다른 제가 말했던 아까 손학규나 다른 애들이 붙어서 만약에 결선 투표제로 해서 내부 경선을 치른다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든 반향이 일으킬 수 있다. 집권은 못하더라도 이들이 그럴 가능성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뭉쳐라. 자, 그러면은 아니 난 집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어쨌건 간에 그럼 반기문 한번 가봐. 반기문이 처음으로 꺼낸 나는 가장 인상적인 워딩은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대표적인 그 이명박의 실용주의자 여론과 그렇죠. 아주 맞먹는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기본적으로 보수인 사람인데 보수인 사람 중에는 생각이 조금 진보적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놈입니다. 그냥 박근혜 시즌2, 이명박 시즌3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공약도 비슷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됐는데 반기문 씨한테 누군가 기자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반기문하고 박근혜랑 통화를 했대요 오늘. 그래서 뭐 안타깝다 뭐 부디 잘 대처하길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문제는 그럼 반기문 씨한테 물어봐요. 박근혜 씨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답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헌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겠지. 지금 반기름 씨가 그만큼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조만간 통화하겠다 만나겠다 해놓고 광화문 촛불광장에 나가겠다. 지금 양쪽에 다리를 다 걸쳐놓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 지지가 없냐에 따라서 한쪽은 철회를 하겠죠. 이런 사람이 지금 정치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 속마음 속에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새누리당에는 차마 못 가겠고 워딩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갈 일은 없다. 그러니까 위장되어 있는 수구 꼴통들의 후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그렇게 기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벌써 1월달 초에 들어온다는 게 소문이 났을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딱 그 시즌이 반기문 검증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잖아요. 지지율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논란이 되니까 반기문 캠프 쪽에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실수투성인 거야.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네, 재밌더라고. 그래. 네. 일단 민간인이 오면서 국빈급의 어떤 그 의전을? 공항에서의 의전을 요구를 예. 했죠. 그거는 좀 더 정확히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의전이 거기서 요구했던 건 3부 요인급,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도의 의전을 이야기한 거고요. 국빈급은 아니고 원래 유엔 사무총장 할 때는 그게 어느 나라 가나 의전을 받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 통장이면 현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닌 입장에서 그런 요구를 민간인 신분으로 해왔다는 거고, 그걸 또 외교부가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냥 확 제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는 갑자기 지하철을 공항철도. 공항철도를 타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음. 사실 공항철도 한 양을 다 빌렸다 그래요. 음. 한 양을 다 빌려놓은 상태에서 괜히 안으로 퍽 끊는다고 둘이서 뭐 13,000원인가? 뭐 아무튼 2만 원, 만 원짜리 두 장을 넣고. 13,000원인가 금액이 그랬다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찔러 넣었는데 2만 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찔러 넣으려고 10,000원짜리 두 장이겠지. 10,000원짜리가 어딨어. 10,000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찔러 넣으려고 하던 게 딱 그림에 걸린 거야. 2만 원짜리 한 장인데. 2만 원짜리 한 장에 아, 요즘 새로 유엔에서 나왔구나.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74살인가? 경로여가지고. 안 낸다는 필요가 거야. 없어요. 그런데 코스프레를 한 거야, 그게. 아니 근데 그거는 패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하여튼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랬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타고 온 거죠. 그 덕분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겁나게 불편했다 그래요.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인원 통제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분들 쫓겨나고. 서울역을 방문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날 가장 추웠던 한파가 영하 10도의 한파가 있던 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운 날은 노숙자 단속을 안 하는데 세상에 그 양반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지. 왜 밀려난지도 모르고 몰아내진 거야 그 사람들은. 드러냈어요, 그냥 이렇게 반짝 들어가지고. 양쪽에서 팔 잡고 못 움직이는 사람을 그냥 드러냈다니까. 그럼 어디다가 데려다 놨는지도 지금 발표를 안 해요. 어디다가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거나 옮겨다 놨는지로. 대통령 돼가지고 평상시 때 그런 짓거리 할 수 있는데 평상시 때 안 하던 걸 하면서 제가 계속 들킨 게 이제 생수. 사실 편의점 가면 에비앙 생수가 제일 비싸 원래. 희한하게 그게 눈에 꽂혔었나 보지. 문제는 하던 대로 하면 욕 안 먹어요. 그걸 또 놓고 딴 걸 옆에 걸 집잖아. 그러니까 예. 누구 시켜가지고 물 사오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그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온통 실수투성이가 돼버리는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끝판왕은 그 국립묘지 참배였다고 봐요. 국립묘지 참배를 갔는데 세상에 박명록에 서명하시라고 박명록에다 핫팩을 끼워놨더만 따뜻하게 서명하시라고. 엄청난 의전 아니야?
그래 와서 거기다가 또 방명록에 사인을 하셨는데 야 이걸 또 메모지를 꺼내 가지고 베낀 거야 내용을. 그러니까. 아니 그 웃기는 게 그 내용도요. 뭘 자기가 뭐를 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왜 쓰는 거야. 그런 얘기를 중원부원 쓰려다 보니 원래 그 방명록은요 아주 깔끔하게 몇 마디 일필휘지로 쓰고 끝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필체도 보고 그 간략한 어떤 말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살짝 엿보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뭐 수첩공주도 아니고 말이야 꺼내가지고 주저리 베꼈어. 그 쪽지도 보면 뭐 막 틀린 거 막 이렇게 고친 것도 많더만 그거를 주저리 거기다가 한 넉 줄짜리를 그렇게 쓰고 앉았어. 근데 그 중에 또 핵심이 호국 장병. 내가 보기엔 호국 영령과 전몰 장병을 합쳐서 호국 장병이라고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서명제에 핫팩을 놓은 건 정말 박근혜 시즌 2를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예근성인데 그냥 그게 얼마나 춥다고 사인펜으로 하는 건데 유성펜이거든요. 안 지워져라고. 그게 추위에도 이게 잘 나와요. 유성펜은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추울까봐 핫팩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서명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만큼 괴물로 만든 거. 박근혜도 저렇게 괴물을 주변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 그러니까 이후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노예근성 때문이라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코스프레를 두 건을 다 했는데 두 건 다 이제 욕을 뒤지게 처먹은 게 한 군데는 그 조류독감 관련해서 방역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또 방역하는 그 분무기를 잡았어요. 근데 분무기를 옷 다 입고 잡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 내가 뿌리는 사람이 난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온몸을 다 뒤집었었어. 하얗게. 근데 얼굴은 빤히 까놓고 이걸 쏘고 있는 거야. 무슨 소용이야 도대체. 아니 거기다가 난 그 두 번째도 너무 웃겨요. 할머니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보통네. 이거를 미음을 먹여 드리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턱받이를 자기가 하고 난 그건 정말 너무 웃긴 거. 예전에요. 이주일 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코미디가 그거였어요. 환자 눈을 이렇게 까면서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주일이 그때 너무 당황해서 자기 눈을 이렇게 깠다가 닫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빵 터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턱받이를 할머니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턱받이를 하고서 먹여드리는데 나는 더 끔찍한 것은 이 할머니를요 똑바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뭘 먹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큰일 나요. 돌려서 조금 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돌려서 약간 이렇게 반 앉힌 반와 상태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베개를 받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먹여드려야 이게 폐로 넘어가는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만약에 이게 넘어가잖아요. 음식 같은 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요. 이게 삼키는 근육이 이게 신경이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살해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정말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그걸로 많이 돌아가셔요. 진짜로. 그러니까 음식이 폐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정샷을 했어요. 뒤에 오홍진 신부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환자를 보고 있는 장면들을 구사해요. 신부님하고 이제 수녀님하고 이렇게 제가 계시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기문을 더 충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의전을 했던 오홍진 신부한테 전 비난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홍진 신부를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독지간 줄 알았지 그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지금 오홍진 신부가 그만큼 지금 집중 관리 시설 내부에 환자를 이따구로 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반기문보다 오홍진 신부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환자를 이따구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서 보니까 설정샷이거든요. 굉장히 그림을 사진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을 딱 구도를 잡았어. 그러니까 이 기사 그 기자가 하는 걸 딱 보면요. 침대에 할머니가 편안하게 평평하게 이제 180도로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불이 턱 밑에까지 끌려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턱받이를 지가 붙이고 양복에 혹시나 튈까봐 턱받이를 지가 하고 상체를 전부 할머니 머리 20cm 가까이
완전히 딱 붙었어. 45도를 다 가릴 만큼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홍진 신부와 그 다른 이제 보조사 한 분이 있는 거를 침대 건너편에서 잡았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거기에 그 하나를 찍기 위해서 몇 명이 들어간 거냐고. 그러네. 그렇지. 설정사실인데 카메라 위치는 이쪽 침대 이쪽 편에 그 있는 반대쪽인 거잖아요. 거죠. 구도가 아. 카메라 보면 구도가 이제 삼각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구도를 정확히 맞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침대를 먹이려다가 가운데다 밀고 베이스에다 할머니 프레이트처럼 깐 다음에 지가 45도로 대부분의 샷을 차지한 상태에서 두 사람을 배치를 해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란 말. 이거는 아 하고 딱 넣어서 기본샷을 찍은 게 아니고 아 벌리 사진 찍고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설정샷이 안 나오거든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다. 예, 그리고 스냅 사진이 아니다 네, 이거지. 스냅샷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반기문이 이 그 뭐라 그러지 이거를 턱밖에. 턱받이를 반기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좀 수녀 그 다음에 오홍진 신부 전부 문제 제기를 안 했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 그만큼 오홍진 신부가 환자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고요.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장애우들이 지금 강화문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에도 출연을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집단 시설을 이제 지역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국가로 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관련된 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가도 만약에 반기문이 친서민적 행보였다고 한다면 본인이 친서민 행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광화문을 먼저 와야죠. 장애인들이 수백일 동안 농성하고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으로.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밥을 해줄 게 아니라 밥을 먹여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 또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 경쟁에서 밀린 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국가가 또는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이명박 박근혜처럼 친서민 코스프레 다니면서 밥 먹여주는데 그것도 개판으로 먹여줘 버리고 이런 정말 실망했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밥 먹여 드리는 부분에서도 우습지만 그 앞에 말씀드린 조류독감 그 씬에도요. 방송 언론에 나온 거는 맨 얼굴에 흰 모자를 쓴 흰 전체 방역복을 쓴 반기문이 신나게 분무를 하고 있는 샷이 있고 그 옆에 누군가가 똑같이 방역복을 입고 보조를 하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나갔어요. 그 누군가 누구예요? 아니, 뭐 보조로 따라온 사람이거나 그 현행 공무원이겠지. 문제는 그 샷을 촬영한 반대쪽 샷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촬영 장면을 찍은 반대편 샷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반기문 바로 옆에 ENG 카메라를 든 촬영팀들이 수두룩하게 모여갖고 그걸 찍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상복에 아무런 구호 조치를 안 한 쉽게 말해서 거기가 진짜 조류독감 발생 지역이면 민간인이 통제되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들어가더라도 엄정하게 관리를 돼야 되는 건데 그 사진컷을 하나 찍겠다고 조류독감 발생지에 촬영팀들을 아무런 방역복이나 관계에 대한 방역에 대한 대책 없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진만 그리고 찍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풀어버렸다는 거야. 방역의 기초에 대한 가장 그 엄중한 실수를 또 거기서 보여준 샷이 반대 음절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메르스 때 딱 그 모습이네요. 박근혜의 모습. 최선을 다해 살려야 된다. 이거지 뭐. 살려야 한다. 네. 근데 아까 저 신비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난번에 왜 교황이 오셨을 때도요. 왜 하필이면 그 꽃동네 그쪽을 방문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카톨릭이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장애 단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꽃동네 그런 식의 대규모 시설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만약 없어도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돌아가도 그런 식의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번에 그렇게 누워서 그 식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상체를 일으켜가지고 먹여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먹여드렸느냐라고 항의가 막 이렇게 빗발치니까 그 반기문의 어떤 해명이 뭐냐면은 내가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꽃동네 거기 수녀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음은 그냥 눕힌 상태로 먹여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말 그 꽃동네가 과연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평소에 대하는지가 난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무서워. 저는 만약 그래서 이런 반기문보다 식이면. 오홍진 신부한테도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은 워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예전에 뭐 그렇게 무슨 천사같이 그런 독지가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비리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그 안에서의 소왕국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것이 계속해서 장애인들 또는 시설에 있을 그런 사람들을 시혜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 이를테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는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큰 시설, 종교단체로 되어 있는 큰 시설에 가가지고는 그런 시해 코스프레를 하고, 이게 과연 지금 21세기 민주주의에 맞는 소수자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들려고요. 16개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반기문을 옆에 배석해서 이 사람 우리 외교 장관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이렇게 띄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서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반기문 취임하고 2년 조금 더 지났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2년 한 몇 개월, 2, 3개월이었겠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유족들이 간곡한 요청에도 영상 서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봉화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참여정부 쪽 인사들이 그런 걸 비판하자 2011년 말에 묘소를 찾았으나 개인 휴가 중에 비공식 일정으로 언론에 비공개해달라고 요구.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없는 거지. 왜? 이명박이 박근혜의 눈치 보느라고. 그랬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후계자 비슷하게 지금 반기문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전화질을 해드릴 때는 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 얘기죠. 촛불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기회가 되면은. 뭐 촛불 집회가 무슨 지가 오고 싶은 거고 그냥 오면 되지.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 그러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기문은 유엔이 지금 칼자를 쥐고 있대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유엔 입장에서도 1946년에 11호 결의안, 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릴지에 따라서 반기문이 출마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의안이 이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도 그의 퇴임 직후에 그가 보유한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의 불쾌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부의 직책도 그에게 제한하지 않으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의 수락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요, 역대 유엔 사무총장이 총 7명이었는데 그중에 퇴임 후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2명 있었대요. 쿠르드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하이베르 페레스테 케아르라고 하는 페루 출신 사무총장.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출마를 하긴 했는데 발트하임은 5년, 케아르는 4년 후에 출마를 했습니다. 반기문은 진짜로 따끈따끈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보름밖에 안 지났어요. 보름밖에. 국내법 6조가 유엔 국제법을 따르게 돼 있으므로 유엔 결의뿐만 아니라 우리 귀국, 우리 대한민국의 6조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못을 박았고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낼 거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출마 자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선관위에서는 출마 자격이 있다고 했다. 지금 반기문은 계속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엔 결의안 문제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1946년에 제1차 총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고. 이거는 유엔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주 초창기부터 만들어진 그런 규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초 중에 생기초인 거야. 거기에서 그 유엔에서 그 사무총장을 한다는가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거를 1국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국제기구의 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반기문은 똑같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를 국내에 와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이런 무슨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스스로 자빠졌어. 저기 스파이가 천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왔지롱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전번에 했었던 유엔 사무총장으로 코피 아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기문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가나 출신이죠, 그 사람이. 근데 가나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었대요. 거의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안 했다는 거야.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인가 거기에서 출마하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요 지금도 가령 국제기구 같은 데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국제기구 같은 데에서 간혹 이제 전번에 뭐 WHO 이런 데에 그 장이었던 분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고춧가루를 뿌린 이 짓거리가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요. 앞으로 한국인이 무슨 국제기구에서 무슨 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뜻을 펼쳐보고 싶어 할 적에 한국 놈들은 뭐 그러고 나선 다 가지고 자기네 국내 가가지고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더구만. 국제기구에 대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더만 이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반기문이라는 작자가 나이 70 넘어가지고 자기가 그것도 거의 얻어 걸린 케이스로 남들의 어떤 울력에 의해 가지고 그 국제사회에서 자리 이렇게 보존한 거 그것도 너무너무 평가가 개판으로 안 좋을 정도로 자리 보존만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외교 국제 무대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많은 사람들의 앞길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네, 그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유엔은 국제 간의 분쟁 관계 또는 국제의 정보들이 취합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엔 신사무총장이 우리 뭐 야권을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착각할까봐 그러는데 우리 도와준 게 아니라 유엔의 위상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미님 얘기한 대로 정보를 획득한 비밀 정보들을 국내 발전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반기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경우에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은 그럼 다 대통령 나가라는 거냐. 나가도 말릴 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강력한 유엔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전 봅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이요, 임기 안에, 여러 가지 부정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생과 조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집안 안에 사기꾼이 하나 있어.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기의 내용이 사실 반기문이라는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두루두루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그 친 사기의 형량이 대략 60년이 넘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스리랑카에서 이제 지금 하나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이제 반대표를 그러니까 스리랑카 출신의 그 유엔에 가 있던 유엔 사무차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반대표를 던졌던 것을 스리랑카 대통령이 그것을 이렇게 조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반대표가 안 나오게끔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조력이 있었는데 스리랑카에서는 그 성완종의 경남 기업 있잖아요. 그 경남 기업이 여러 토건 사업을 하면서 거기 대통령과 정경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스리랑카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스리랑카 내전에서 정보군이 반군을 한 4만 명 가까이 학살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개입을 하지 않고 아주 뒷북 중에 뒷북을 치면서 다 끝난 다음에 반기문이 쓱 한번 나타나서 이렇게 립 서비스 한번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제 전범이야. 이 정도 되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성완종 관련해서는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꽤 많아요. 네. 그때 그 저 베트남의 랜드마크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반기문이 굉장히 고문관이었었나 봐요. 고문관 중에 고문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메모 없이는 수첩 없이는 연설을 못 하고. 박근혜랑 똑같아. 수첩 없이는 뭘 못한다. 아까 방- 의전에만 집착한다. 박명록도 그렇고. 응. 그리고 유엔 내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된대. 그래 약간 좀 모자란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가지. 고문관. 그러니까 고문관 느낌이었어요. 고문관. 고문관 미쳐버린다니까. 무슨 군대 같은 데서 고문관 들어오잖아요. 응. 그러면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미치는 거야. 그 한국이라는 하는 나라에서 유엔이라는 것도 다국적인 어떤 집합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한 나라로 인정되는 느낌. 그런 느낌 속에 미국의 눈치를 보니까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있으면서 인정을 해줬지만 주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을 법한 그 내부적인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내부적인 평가가 안 좋으니까 뉴욕타임스라든지 세계 유수 언론들이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유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이 한참 잘 나가고 그럴 때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 쫙 해서 사회적인 이목이나 이슈가 뭐랄까 이미지가 좋으면 되게 자랑스러운 건데 그도저도 못하고 자꾸 빌빌대고 그러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들을 봤을 때 유엔 다니는 게 참 많이 부끄러웠던 바로 잃어버린 10년 유엔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그렇다는 거지. 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기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남자와 여자 지도자들이 한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개망신을 시킬 수가 있나? 이건 우연이 아니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재용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 인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 하다가 들어와서 아 그런 경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 있어? 정도로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공짜 인생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없이 지금 대권 후보까지 쟁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생 뜨끔한 맛을 이제 74세에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이후에도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또는 국제 인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게 그게 훌륭한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반기문 이 양반이 유엔 사무처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했다는 1호예요. 이 유엔 업무라는 게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래야 되는 업무인데 이걸 비정규직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파업 들어가고 난리를 친 게 반기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국제사회 리더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우 못 받고 온갖 친인척들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본인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떠올받는 게 사드. 사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좀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반기문이 들어와서 사드에 대해서 사드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드는 마땅하다. 네. 도입이 마땅하다 해놓고 거기까지는 제가 화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네. 아직까지 상륙은 나오고 싶지가 않은데 네, 하세요. 네, 내가 안 하니까. 하세요. 10년 동안이라도 미국의 눈치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무총장 내려놨죠. 그럼 사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그걸 찬성하는 99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 역할이 있는 사람이면 아파하는 한 명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잖아. 지금도 미국 눈치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 정말 이 반기문을 짱돌로 조사부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게 제목 키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도입 마땅 여기까지 내가 그냥 원래 그런 새끼였으니까 하고 그냥 두었어요. 내용을 내려가는데 성주가 집단 이기주의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기가. 야, 씨발 진짜. 돌아버리겠니까. 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얘기인지를 해줘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왔으면 누구보다도 국제사회를 잘 알 겁니다. 또라이 아니고는. 그러면 왔으면은 지금 사드가 도입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어떻게 균형이 깨지고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럼 그 경제 보복에 따른 국내의 경제의 손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주 참외의 경제의 붕괴 어떻게 참외 판로를 중국으로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파는 거에 대한 참외 농사에 대한 붕괴에 대한 대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달에 얘기해도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말 개념 없는 새끼가 선빵 날리는 거야. 자기가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잖아. 굳이 사드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젤로 민감하고 그렇죠. 자기한테는 어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긴데. 예, 그냥 마땅하다고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또 집단 이기주의야? 만약 이게 전라도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좀 끔찍해요. 만약에 전라도에 있었더라면요.
이거 여론몰이 됐다고요.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반기문이 갔던 그 음성 껏동네가 반기문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그랬대. 자기가 교황 만나서 그때 가셨던 음성이 우리 고향이라 그러니까 교황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 그 사드를 음성에 배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답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배치한다고 한다니까요. 배치한다고 해요. 음성에다 한다고? 네, 한다고 해요. 아니 미국에 일본에 개가 되어 있는데 뭘 못합니까? 고향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엔에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핫바지였다는 게 이런 거야. 그럼. 한국에 사드 배치해봐야 한국 보호 못한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냥 신문만 봐도 되잖아. 롯데 같은 경우가 그 엄청난 미국과 일본과 현 정부의 압력에도 딱 못 줘 버티고 있다면 뭐가 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야지. 그러고 보면 개념도 없네. 예, 개념이 없는 겁니다. 반기문은요 지금. 롯데호텔만 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기문을 공직으로 끌어준 사람이 노신영 전 국무총리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노신영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평생의 은인이랍니다. 근데 노신영이 롯데 무슨 사업 관련한 그쪽에 이사장 같은 걸 꽤 많이 해가지고 맨날 롯데에서만 만났대요. 그 인연 때문에 반기문은 지금도 다른 호텔에서 막 오라고 하는 거 롯데에서만 사람들을 만난대요. 근데 어쨌든요, 이 사람은요, 이제 국제법에서 솔직히 반기문이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해먹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털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 이 사람이 국내에 와가지고 출마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반주연, 이게 이제 그 조카, 사기꾼이라는 그 조카잖아요. 그 사람이 소속된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관리회사에다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다가 유엔 건물 관리를 여기에다 다 일감을 준겨. 커넥션이 또 있네.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 반주연이를 네. 경남기업 그 매각하는 일 추진하기 직전에 이 콜리어스에다가 취업을 시킨 거잖아. 좀 이상해. 어쨌든 간에 어. 그 사람 이상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요. 그 다른 방송에 그랬잖아요. 황교안이 5개 국 대사를 긁어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위험 상황이라고 지금 일단 분위기 좀 띄웠죠.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지금 분위기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드를 배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해줄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예, 이런 맞습니다. 아젠다를 얼마나 쓰레기인지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하고 들어온 자가 바로 색깔론 들이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드는 지금 반기문한테는 색깔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냥 김무성이나 박근혜 이 문외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손바닥 보듯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군사정책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하겠다고 선빵을 날리는지는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반기문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협정을 하자고 미국하고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한의 극우 세력들과 일본 애들 미국은 평화협정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핵을 먼저 없애면 해줄게. 북한은 핵 있으니까 이제 평화협정 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놓고 어떻게 딱 개무시하고 준전시사항이라고 정부모를 내요? 그다음에 전쟁 분위기 띄워요? 이 사람은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사드 얘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뭐 실수할 워낙 뭐 금수저로 활동했으니까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이 사드 문제는 지 전공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김정은하고 직접적인 뭐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대북 관계라든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었고 실제로 퇴임 전에 북한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여러 루트로 시도를 했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자신의 그 외교력 내지는 이게 이제 대북 정치에 관련된 안에서의 역량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려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공식 석상에서 하게 되면요. 이건 북한에 갖다 얘기 꺼내봐야 바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 요즘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엔 결의안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 반기문이라고 하는 인간이 미국에 손을 들어가지고 각종 제기됐던 결의안
북한 결의안, 인권 결의안 등에 대해서 얼마나 북한하고 각을 진 외교 정책을 해왔는지를 아는데 북한이 반기문을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여갖고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일 이가 없잖아요. 지가 한 짓거리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지, 얘가 하는 주장은. 비교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거든요.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정부로 넘길 때 사드 배치를 처리한다는 거냐 모르니까 꼭 그게 사드 배치 처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로 이제 저쪽에서 또 공격들을 막 하긴 하는데 문재인의 이야기의 워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드 배치 자체를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지원자 결정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국회는 거기 어떤 의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정부로 넘겨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자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민주당 국회의원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해결책으로 국회의장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지금 있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없이 막 이루어진 거니까 니네 국무부나 의회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게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1차적인 정지 내지는 연기를 니들이 수용을 해줘라 라고 국회 대 국회를 협상을 하러 가면 거기서 해결 실마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걸 폐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국회 비준과 동의를 거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니들이 시간을 주고 연기해 다오라는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중국과 미국이 같은 협상 테이블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당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다 또는 안 한다는 자체에 좌우로 매몰돼 가지고 야 안 한다고 하면 니들 정부가 아니냐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아젠다하고 벗어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거를 완전히 흑백 논리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큼 행정적 의회적 절차를 벌자고 하는 게 현재 지금 민주당의 자리 잡고 있는 포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놈 말 거역 못했듯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미 군정시대에 솔직히 말하면 미군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우니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니네도 미 의회에서 응준해주면 우리도 인준할게. 국가 간의 관계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미국 군사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요. 미 국회의회에서 인준받기 매우 어려워요. 사드 배치가. 첫 번째 그 관문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이건 뭐 공론화 시키자 당연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국익과 직접적 관계가 있고 남북 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의회에서 논의해서 국민한테 어떤 것이 올바를 것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대자대조법 맞춰봐서 어떤 게 이익인지 국민한테 물어보고 인준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주장입니다. 이건 후진적인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사드 배치 못합니다. 왜? 중국 눈치 봐야죠. 경제 제재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북한하고 지금 바로 남북 경협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하고 남북 경협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열렬히 지지할 겁니다. 사드가 왜 필요합니까? 미국이 괌에 있던 사드 중고를 우리나라에 일단 배치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을 우리나라 돈으로 사서 배치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2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총 합쳐서 한 8조에 10조. 그렇죠. 1기당 2조.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말 너무 쉽게 하고요. 온갖 기회주의자에다가 정말 인생 공짜로 살고 저는 반기문이 어떤 일정 시점에 아이고 이렇게 골치 아픈 걸 하느니 반기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개헌해가지고 3년짜리 대통령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3년만 해먹을 테니까 나머지 개헌해고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이거거든요. 반기문의 기본 생각이 그래요. 그 사람 생각이 지금 이명박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박근혜가 못한 이명박근혜의 마무리를 해줄 설거지 담당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반기문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자가 갑자기 뜬금포로 한국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유엔의 수치고요. 예. 한국인의 수치입니다. 예. 자, 뉴 랜드메이커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 랜드메이커입니다. 새날 패널 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드립니다. 2017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새날 듣던 날 신비님이었던가요? 팍 자살해버릴까 하던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방송에 나왔던 세월호 국정원 원자력 엔진 비밀 시험설이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지금 국정원 내의 패권 세력은 절대로 자주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정권이 자기들에 의존하도록 유도하고 싶어하는 걸 보면, 이들은 자본주의자냐, 공산주의자냐, 민족주의자냐, 글로벌리스트냐, 보수냐, 리버럴이냐 하는 식의 분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패권 추구 세력이고 기득권 보신 세력일 뿐이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그리고요, 댓글 달다 들키고, 노트북 훔치다 들키고, 간첩 조작하다 중국 공문서 위조한 거 들키고,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다 쓰는 그런 조직이 원자력 엔진을 개발하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조직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관점으로 보면 해킹 능력이나 문서 위조 같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공작 능력이라 해도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돼야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엔진 같은 걸 개발한다 치면 해킹 조직 만들듯이 외딴 건물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시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급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게다가 핵물질을 보급해 줘야 하는데 10여 년 전 우라늄 농축 0.2g을 만든 것 때문에 영국, 미국이 UN 제재해야 한다고 거품 물던 거 생각하면 미국의 눈을 피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동기적 관점으로 봐도 자기들 몸보신의 해가 될 그런 미국의 눈밖에 날 행동을 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 몰래 원자력 엔진을 개발한다? 제기에는 순실이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목마형 전투 로봇을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엔진을 만들었다 쳐도 이미 만들어져 운항 중인 배에 그 원자력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큰 배를 조선소 도크에 가져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비밀리에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아마도 무게, 규격, 온도, 재질 같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기술적인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월호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니까요. 제 결론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입니다. 원자력 엔진 시험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방법과 동기에 대한 생각도 적어보았습니다. 침몰의 방법은 파파이스에서 말했던 운행 중 닻을 내려 배를 기울게 했다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배가 기울어진 왼쪽 면 아래 부분 배 안쪽에 미리 서마이트를 여러 곳에 설치해 두었다가 폭파시켜 큰 구멍을 내서 빠르게 침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서마이트는 빌딩 폭파 공법에 사용되며 금속 기둥을 잘라내듯이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큰 폭발음을 내지 않으며 자체 산소가 들어있어서 물속에서도 계속 폭발 반응을 유지합니다. 학살의 동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당시 점점 의혹이 커져가던 개표 조작 이슈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큰 이득이니까요. 뭐가 어쨌든 어떤 가설을 세우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루빨리 새 정권이 이 사건의 배후를 낱낱이 파헤쳐 학살자들을 처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의 끝까지 관심의 끝을 놓지 않으신 새날 패널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2016년 올해의 언론인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늦었고 말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뿐이라도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세월호 사건은요,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져요.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고의 침몰설이 있다고 쳐요. 근데 왜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걸 다 타당하게 설득할 만한 가설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통사고냐? 교통사고로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비밀로 해놓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자료도 그렇고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특조위 그리고 특검까지 연결된 어떤 수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초창기 때 이어지던 흔히 말하는 음모론들이 계속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외력설 정도가 확정되어 있는 그것도 사실은 추론이에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은 이제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려고 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정권 교체 후에 밝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저는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결론을 내릴 상황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만나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면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높은 수준이자 낮은 수준이에요. 최순실 게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설마 하던 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최순실 같은 이 정권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개연성을 놓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무슨 폭파설, 뭐 삼중수소로 뭐 이런 설들이 제기되면 말도 안 되라고 치부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세월호 사건 다루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다면 딱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는 마십시오. 자, 감사드리고요. 뉴 랜드메이커님.